나의 감정들. 스피커에서 항공편을 알리고 있다. 우리는 듣지 않고 있어. 뭐라고 떠들건 상관없어. 우리는 어디에도 가지 않을 테니까. 벌써 네가 그립구나, 오스카. 너와 함께 있을 때조차 네가 그리웠단다. 그게 바로 내 문제였어. 나는 이미 갖고 있는 것도 그리워해서 늘 온통 그리운 것들 속에 묻혀있지. 새로운 페이지를 펼칠 때마다 나는 네 할아버지를 쳐다본단다. 그의 얼굴을 보면 마음이 푹 놓이지.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은 기분이야. 그는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있어. 등은 굽었고. 드레스덴에서는 거인이었는데 그의 손이 여전히 거칠어서 기쁘단다. 조각을 아직 놓지 않은 거야. 그가 아직도 결혼 반지를 끼고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단다. 돌아왔을 때 낀 건지 아니면 내내 끼고 있었던 건지 모르겠어. 여기 오기 전에 아파트 문을 잠갔지. 불을 끄고 수도꼭지도 모두 단단히 잠가두었단다. 자기가 살던 곳에 안녕을 구하기란 힘든 일이야. 사람과 이별하는 것 못지않게 힘들지도 몰라. 우린 결혼 후 그 집으로 옮겼단다. 그의 아파트보다 방이 더 많았어. 그런 집이 필요했거든. 동물들이 다 들어갈 방도 있어야 하고 우리 사이에도 방이 있어야 했으니까. 네 할아버지는 제일 값비싼 보험 증권을 샀지. 보험회사 사람이 사진을 찍으러 왔어. 무슨 일이 생기면 그들이 아파트를 예전 모습 그대로 다시 지어줄 수 있도록 말이야. 그는 필름 한 통을 다 썼어. 마루 사진, 벽난로 사진, 욕조 사진을 찍었어. 난 내가 소유한 것과 나 자신을 혼동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 그 남자가 간 다음 네 할아버지는 자기 카메라를 꺼내더니 더 많은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물었지. 유비무환이요. 그가 이렇게 썼어. 그때는 그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확신이 서지 않는구나. 그는 모든 것을 다 찍었단다. 벽장 속의 선반 밑면도, 거울 뒤도, 심지어 부서진 것까지도, 기억하고 싶지 않을 만도 한 것도, 사진을 테이프로 이어붙이면 그대로 아파트가 되었을 거야. 그리고 문 손잡이도. 그는 아파트의 문 손잡이란 손잡이는 죄다 찍었어. 하나도 빠짐없이. 온 세상과 미래가 손잡이 하나하나에 달려있다는 듯이. 언젠가 정말로 사진이 필요한 날이 온다면 손잡이 생각이 날 거란 듯이. 왜 그게 그렇게 보기 싫었는지 알 수가 없구나. 나는 그에게 말했단다. 저 문 손잡이들은 썩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가 이렇게 썼지. 하지만 우리의 문 손잡이요. 나 또한 그의 것이었지. 그는 내 사진은 한 장도 찍지 않았고 우리는 생명보험도 들지 않았어. 그는 서랍에 집 안을 찍은 사진 한 벌을 넣어두었어. 또 한 벌은 행여 집에 무슨 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닐 수 있도록 그의 공책에 테이프로 감아두었지. 우리 결혼 생활이 불행했던 것은 아니란다, 오스카. 그는 어떻게 하면 나를 웃게 할 수 있는지 알고 있었어. 또 가끔은 내가 그를 웃게 만들기도 했지. 우리는 규칙을 만들어야 했지만 상관없었어. 양보를 하면 문제될 게 없지. 거의 모든 것을 양보해야 한다 해도 말이야. 그는 보석상의 일자리를 얻었단다. 기계를 다룰 줄 알았거든. 그는 정말 열심히 일해서 부지배인이 되고 곧 지배인이 되었어. 그는 보석을 좋아하지도 않았어. 증오했지. 보석은 조각가는 극과 극이라고 말하곤 했어. 하지만 생계 수단이니까 그는 괜찮다고 했어. 우리는 썩 좋은 동네는 아니었지만 인근에 우리 가게를 내게 됐어. 아침 11시부터 저녁 6시까지 열었지. 하지만 언제나 할 일이 있었단다. 우리는 생계를 꾸려가는데 온 힘을 다 바쳤어. 가끔 그는 일이 끝난 후 공항으로 가곤 했지. 그에게 신문과 잡지를 갖다 달라고 부탁했어. 처음에는 미국식 표현을 배우고 싶어서였단다. 하지만 포기해버렸어. 그래도 여전히 갖다 와달라고 부탁했지.
그는 가도 좋다는 내 허락을 원했거든. 친절한 의도에서 그를 보낸 것은 아니었어. 우린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 언제나 서로를 도우려고 했었지. 그렇다고 우리가 무력했다는 건 아니야. 내가 그를 위해 물건들을 구해 와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도 내게 물건들을 갖다 주어야 했어. 그것이 우리에게 목표를 주었어. 때때로 내가 원하지도 않은 것을 단지 그가 나를 위해 갖고 오게 만들도록 부탁하기도 했지.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 있도록 돕는데 온 힘을 다 바쳤어. 나는 그의 슬리퍼를 샀지. 그는 내게 차를 타주었어. 나는 그가 냉방 장치를 세게 틀 수 있도록 일부러 난방을 올렸어. 그가 냉방 장치를 켜면 나는 다시 난방 장치를 세게 틀 수 있었고 그의 손은 여전히 예전 그대로 거칠었어. 할로윈이 되었단다. 아파트로 이사 온 후 처음 맞는 할로윈이었지. 초인종이 울렸어. 네 할아버지는 공장에 가고 없었어. 문을 열자 한 아이가 눈만 보이도록 구멍을 뚫은 흰 시트를 뒤집어 쓴 채 문 앞에 서 있었어. 과자를 주지 않으면 장난칠 거예요. 아이가 말했지. 나는 뒤로 한 발짝 물러섰어. 누구니? 유령이에요. 왜 그런 것을 뒤집어 썼니? 할로윈이니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아이들이 분장을 하고 문을 두드리면 사탕을 주는 거예요. 사탕이 없는데. 오늘은 할로윈이란 말이에요. 나는 아이에게 기다리라고 말했지. 침실로 가서 매트리스 밑에서 봉투를 꺼냈어. 우리의 저축, 우리의 생활비. 나는 100달러짜리 지폐 2장을 꺼내 다른 봉투에 넣은 후 유령에게 내밀었지. 아이한테 돈을 주어 쫓아버린 거야. 나는 문을 닫고 아이들이 더 이상 우리 집 초인종을 울리지 않도록 불을 다 껐단다. 동물들도 사태를 파악했는지 나를 둘러싸고 안기려 하더구나. 그날 밤 네 할아버지가 돌아왔을 때 나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어. 잡지와 신문들을 갖다 주어서 고맙다고 했지. 손님용 침실로 가서 글을 쓰는 척했어. 스페이스 바를 치고 치고 또 쳤어. 내 자서전은 공백이었어. 날짜는 한 번에 하루씩 지나갔지. 어떨 때는 한 번에 하루가 채 다 지나가지 않은 날도 있었어.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고 머릿속에 지도를 그렸어. 나는 그에게 내 눈이 별로라고 말했어. 그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랐거든. 우리는 아파트 안에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도 존재할 수 없는 안전한 장소들을 만들었어. 그를 위해서라면 뭐든 다 했을 텐데. 어쩌면 그게 내 병이었는지도 몰라. 우리는 불을 꺼둔 채 무의 공간에서 사랑을 나눴다. 울고 싶었어. 우리는 서로를 볼 수가 없었어. 항상 마주보지 않은 채 뒤에서 사랑을 나눠야 했단다. 처음 했을 때처럼 말이야. 그의 마음속 어디에도 내가 없단 것을 알았어. 그는 내 옆구리를 꽉 껴안고 아주 세게 밀어붙였어. 나를 뚫고 다른 어딘가로 가려는 것처럼 말이야. 왜 누구나 사랑을 할까? 1년이 지나갔어. 또 1년, 또 1년, 또 1년이. 우리네 생계를 꾸려나갔어. 난 그 유령을 잊을 수가 없었어. 아이가 필요했단다. 아이가 필요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니? 어느 아침 잠에서 깨어났을 때 문득 내 한가운데 구멍이 뻥 뚫려 있다는 걸 알았어. 내 삶을 양보할 수는 있지만 내 뒤에 올 생명까지 양보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걸 깨달았지. 말로 설명할 수 없었어. 필요는 설명보다 앞서는 것이거든. 내가 나약해서 그런 건 아니었어. 하지만 강해서도 아니었지. 필요해서였어. 난 아이가 필요했어. 그에게는 그 사실을 감추려고 했단다. 너무 늦어서 손쓸 도리가 없게 될 때까지 말하지 않고 기다리려 했어. 그건 최후까지 숨겨야 할 비밀이었어. 생명. 난 그 비밀을 내 속에 꽁꽁 숨겨두었지. 그 비밀을 지니고 다녔어.
그의 책 속에 있는 아파트처럼 말이야. 헐렁한 셔츠를 입었단다. 앉을 때는 꼭 무릎 위에 베개를 올려놓았어. 무의 공간 외에 장소에는 옷을 벗지 않았지. 하지만 영원히 비밀을 품고 있을 수는 없었어. 우리는 어둠 속에서 침대에 누워 있었어. 어떻게 그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단다. 아니, 알긴 했지만 말할 수가 없었어. 나는 침대 옆 탁자에서 그의 공책 한 권을 집었어. 아파트는 칠흑같이 깜깜했어. 램프를 켰단다. 우리 주변이 환히 밝아졌어. 아파트는 더 어두워졌지. 나는 이렇게 썼어. 나 임신했어요. 공책을 그에게 건넸어. 그는 읽었어. 그는 펜을 들어 이렇게 썼어. 어떻게 그럴 수가. 나는 이렇게 썼지.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가 썼어. 하지만 우리는 규칙을 정했잖소. 다음 페이지는 문손잡이였어. 나는 페이지를 넘겨 이렇게 썼어. 제가 규칙을 깨뜨렸어요. 그는 일어나 침대에 앉았어. 시간이 얼마나 흔들렸는지 모르겠구나. 그가 이렇게 썼어. 다 잘 될 거요. 나는 잘 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말했어. 다 완벽할 거요. 나는 그에게 거짓말로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고 말했지. 다 거요. 난 울기 시작했어. 그의 앞에서 울어보기는 처음이었어. 사랑을 나누고 싶었어. 나는 그에게 여러 해 전 우리가 처음으로 무의 공간을 만들었을 때부터 내가 알아야 했던 것을 물어봤어. 우리는 뭔가요? 존재인가요? 무인가요? 그는 내 얼굴에 손을 덮었다가 다시 들어 올렸어.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나는 알 수 없었어.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 심한 독감에 걸려 있었어. 병이 난 것이 아이 때문인지 네 할아버지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단다. 그가 공항으로 떠나기 전 그에게 인사를 하면서 여행 가방을 들어봤는데 묵직하더구나. 그가 그렇게 나를 떠나려 한다는 것을 알았단다. 그를 붙잡아야 하는 건지 의문스러웠어. 그를 바닥에 넘어뜨려 억지로 나를 사랑하게 한다면 그의 얼굴을 움켜쥐고 얼굴에 대고 악을 쓰고 싶었단다. 나는 그를 공항까지 따라갔지. 오전 내내 그를 관찰했어. 그에게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 그가 공책에 뭔가를 쓰는 모습을 지켜봤어. 그가 사람들에게 몇이냐고 묻는 모습을 지켜봤지. 모두들 벽에 걸린 커다란 노란 시계를 가리켰지만 멀리서 그를 보고 있으려니 기분이 참 이상했어. 너무나 비참했어. 아파트에서는 그를 돌봐줄 수가 없었으니까 바깥 세상에서는 보살펴주고 싶었지. 누구도 당해서는 안 될 온갖 끔찍한 것들로부터 그를 지켜주고 싶었단다. 난 그에게 아주 가까이 갔어. 바로 등 뒤까지 갔지. 그가 적는 것을 들여다봤어.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은 치욕이다. 그러나 우리 삶이 단 한 번뿐이라는 것은 비극이다. 나는 뒤로 물러섰어. 그렇게 가까이 서 있을 수가 없었어. 바로 그때조차. 기둥 뒤에서 그가 계속 뭔가를 적고 시간을 묻고 거친 손을 무릎에 비비는 모습을 지켜봤지. 예와 아니오를. 나는 그가 표를 사려고 줄 서는 모습을 보았어. 생각했지. 대체 언제 그가 떠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까? 그에게 어떻게 부탁할지, 어떻게 얘기할지, 그것도 아니면 어떻게 애원할지 알지 못했어. 그가 줄 맨 앞까지 갔을 때 나는 그에게 다가갔어. 그의 어깨를 만졌지. 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말했어. 얼마나 바보 같은 소리인지. 내 눈은 별로예요. 하지만 볼 수는 있어요. 여기에서 뭐 하는 거요? 그가 손으로 썼어. 난 갑자기 부끄러워졌단다. 부끄러워 본 적은 별로 없었는데 말이야. 수치심을 느낀 적이야 많았지.
부끄러움은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부터 고개를 돌릴 때 느끼는 감정이지. 수치심은 원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고개를 돌릴 때 느끼는 감정이고. 당신이 떠나려 한다는 걸 알아요. 내가 말했어. 집에 가요. 그가 적었어. 당신은 침대에 있어야 해요. 좋아요. 내가 말했지. 할 얘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내가 집으로 데려다 주리다. 안 돼요. 집에 가고 싶지 않아요. 그가 이렇게 썼어. 당신 미쳤군. 감기에 걸릴 거요. 벌써 걸렸는걸요? 감기 곧배기에 걸릴 거요. 그가 농담을 하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 내가 웃고 있다는 것도 믿을 수가 없었고. 웃다 보니 우리 집 부엌 식탁이 생각났어. 거기서 우리는 웃고 또 웃곤 했지. 그 식탁은 우리가 서로에게 가까울 수 있는 곳이었어. 침대 대신이었지. 우리의 아파트 안에서는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었어. 우리는 식탁 대신 거실 탁자에서 밥을 먹었어. 우리는 창문 가까이에 있고 싶어 했지. 할아버지의 괴종식의 몸통에 빈 공책을 가득 채놓았어. 마치 그 공책들이 시간 자체인 양. 다 쓴 공책은 다시 침실에 욕조에 넣었어. 그 욕조는 쓰질 않았으니까. 나는 잠들었을 때 목류병자처럼 걸어다녔어. 한 번은 샤워기를 틀었단다. 어떤 공책은 물에 둥둥 뜨고 또 어떤 것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지. 다음날 아침에 깨어나 내가 한 짓을 보았어. 물은 그가 보낸 나날들로 회색빛이 되었지. 난 미치지 않았어요. 내가 그에게 말했어. 당신은 집에 가야 해요. 난 지쳤어요. 힘들어서 지친 게 아니라 너무 지겨워서 지쳤어요.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서 더 이상 빵을 구울 수 없다고 말하는 그런 아내들처럼. 당신은 빵 같은 건 구운 적이 없지 않소. 그가 썼어. 우리는 아직도 농담을 하고 있었어. 그럼 내가 문득 잠에서 깨서 빵을 굽는 것과 같다고 해두죠. 내가 말했어. 그럴 때조차 우리는 농담을 하고 있었어. 우리가 농담을 하고 있지 않을 때가 올까? 그건 어떤 걸까? 그건 어떤 느낌일까? 소녀 시절 내 삶은 언제나 점점 더 소리가 커지는 음악 같았어. 모든 것이 나를 감동시켰지. 낯선 사람을 따라가는 개. 그 개를 보면서 만감이 교차했지. 달이 잘못 적힌 달력. 난 그 달력을 보고 울 뻔했어. 정말로 그랬어. 굴뚝에서 피어오른 연기가 끝나는 곳. 식탁 가에 놓인 쓰러진 병. 나는 어떻게 하면 덜 느낄 수 있을지를 배우는데 평생을 바쳤어. 날이 갈수록 느끼는 감정들이 줄어들었지. 이런 것이 늙어간다는 것일까? 아니면 늙는다는 건 뭔가 더 나쁜 걸까? 슬픔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려면 행복으로부터도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단다. 그는 공책 겉장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어. 마치 공책 겉장이 손인 것처럼. 그는 울었어. 누구 때문에 우는 걸까? 애나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나 때문에? 자기 자신 때문에? 나는 그에게서 공책을 빼앗았어. 꼭 책이 울고 있는 것처럼 책장 위에서 눈물방울이 굴러내리고 있었지.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 당신이 우는 모습을 제게 보여주세요. 내가 그에게 말했어. 당신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아요. 그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서 이렇게 말했어. 당신이 나에게 상처 주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 내게는 상처예요. 우는 얼굴을 보여주세요. 그는 손을 내렸어. 한쪽 뺨에 얘가 거꾸로 찍혀 있었지. 또 한쪽 뺨에는 아니오가 거꾸로 찍혀 있었어. 그는 여전히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어. 이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대신 그의 눈에서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어. 우는 얼굴을 보여주세요. 내가 말했지. 그가 꼭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여기지는 않았어. 나 또한 그에게 그렇게 할 의무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고 우리는 서로에게 그럴 의무가 있었지만
그건 다른 얘기지. 그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어. 당신에게 화난 거 아니에요. 내가 말했지. 틀림없이 화난 거요. 규칙을 깬 사람은 나인걸요. 하지만 당신이 지킬 수 없는 규칙을 만든 사람은 나요. 내 생각은 정처 없이 또 돌았단다, 오스카. 드레스덴으로 갔다가 어머니의 목에 걸린 땀에 젖은 진주로 갔지. 아버지의 외투 소매로 생각이 흘러갔어. 아버지의 팔은 너무나 굵고 강인했어. 내가 살아있는 한 그 팔이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굳게 믿었지. 정말로 그랬어. 아버지를 잃은 후에도. 아버지의 팔에 대한 기억은 그 팔이 그랬던 것처럼 나를 감싸 안아주었거든. 하루하루가 그 전날의 사슬처럼 이어졌어. 하지만 한 주는 날개를 단 듯 지나갔지. 1초가 10년보다 더 빠르다고 믿는 사람은 나같이 살아본 적이 없는 거야. 왜 날 떠나려 하나요? 그가 썼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소. 저도 몰라요. 하지만 전 노력하고 있어요. 어떻게 노력해야 할지 모르겠소. 그에게 하고픈 말이 있었어. 하지만 그 말이 그에게 상처가 될 것을 알고 있었어. 그래서 마음속에 묻어두고 내가 상처 입는 쪽을 택했지. 나는 그의 몸에 손을 얹었어. 그를 만지는 건 항상 내게 아주 큰 의미가 있었지. 그건 내가 사는 이유였어. 이유는 결코 설명할 수 없었지만 손끝을 살짝 대는 아무것도 아닌 접촉이라도 좋았어. 그의 어깨에 손가락을 댄다든가 같이 버스에 끼어 앉아 있을 때 허벅지 바깥쪽에 맞닿는다든가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난 그런 접촉이 필요했어. 때때로 우리의 작은 접촉들을 꿰매 한데 이어놓는 상상을 해보았단다. 사랑을 나눌 때는 몇 번이나 서로의 손끝이 상대의 몸을 스칠까? 왜 누구나 사랑을 나누는 것일까? 생각이 어린 시절로 흘러가는구나, 오스카. 내가 계집 아이였을 때로. 나는 여기 앉아서 한음 꿈의 조약돌을 생각하고 있고 처음으로 내 겨드랑이에 털이 난 것을 알아차렸단다. 생각이 어머니의 목 주위를 맴돌고 있어. 어머니의 진주. 처음으로 향수 냄새를 좋아하게 되었을 때랑 언니와 내가 어두운 침실에서 이불의 온기를 느끼며 누워 있을 때도. 어느 날 밤 난 언니에게 내가 우리 집 창고 뒤에서 본 것을 말했단다. 언니는 내게 그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했어. 난 약속했지. 언니가 키스하는 거 봐도 돼? 우리가 키스하는 걸 보겠다고? 언니가 어디서 키스할 건지 내게 알려주는 거야. 그럼 난 뒤에서 구경하면 되지? 언니는 웃음을 터뜨렸어. 좋다는 뜻이었지. 우리는 한밤중에서 잠에서 깨었어. 누가 먼저 깼는지 모르겠구나. 아니면 동시에 깼을 수도 있고. 기분이 어때? 내가 언니에게 물었지. 기분이 어떠냐니 뭐가? 키스하는 거. 언니는 깔깔 웃었어. 축축해. 나도 웃었지. 축축하고 따뜻하고 처음에는 아주 이상야릇해. 난 웃었어. 이렇게 하는 거야. 언니는 내 얼굴을 양손으로 움켜잡더니 나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어. 내 평생 사랑에 빠진 기분을 그렇게 절절히 느껴본 적은 없었어. 그 이후로도 없었고. 우리는 순진했어. 그 침대에서 우리 둘이 키스하는 것보다 더 순진한 행동이 또 있을까? 그것만큼 망가뜨리지 말아야 할 것이 또 있을까? 나는 그에게 말했어. 당신이 그냥 머물러 준다면 내가 더 노력할게요. 좋아요. 그가 썼어. 제발 날 떠나지만 말아줘요. 줬어. 이 얘기는 더 할 필요도 없어요. 줬어. 무슨 이유에서인지 구두가 머릿속에 떠오르는구나. 내가 살면서 달아해지게 만든 구두가 몇 켤레일까? 몇 번이나 내 발이 구두를 신고 벗었을까?
나는 뒤축이 침대를 향하도록 구두를 침대 발치에 놓아두곤 했지. 굴뚝과 난로로 생각이 흘러가는구나. 위에서 울리는 발소리, 양파 튀기는 소리, 쨍그랑 소리를 울리는 크리스털. 우리는 부자가 아니었지만 부족함은 없었어. 나는 내 침실 창문에서 세상을 구경했지. 난 세상으로부터 안전했어. 하지만 아버지가 불안해하는 모습도 보았지. 전쟁이 다가올수록 아버지는 점점 더 우리에게서 멀어져 갔어. 그것이 아버지가 아는 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을까? 아버지는 매일 밤 창고에서 여러 시간을 보내셨지. 거의 주무시는 날도 있었어. 마룻바닥 위에서 말이야. 아버지는 세계를 구하고 싶어 하셨어. 아버지는 그런 분이었어. 하지만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생각도 없으셨어. 그것도 아버지다운 일이었어. 아버지는 내 생명을 당신이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를 한 생명과 저울질해 보았던 게 틀림없어. 혹은 10사람의 생명, 어쩌면 100사람의 생명? 아버지는 내 생명이 100사람의 생명보다 더 무겁다고 판단하셨을 거야. 그의 겨울 아버지의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었어. 난 눈이 내리는 거라고 생각했어. 아버지는 우리에게 다 잘 될 거라고 장담하셨지. 난 어린아이였지만 다 잘 되지는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 그렇다고 아버지가 거짓말쟁이였다는 건 아니야. 아버지다운 말이었던 거지. 내가 강제 노동자에게 답장을 쓰기로 결심한 것은 폭격이 있던 날 아침이었단다. 왜 내가 그렇게 오랜 시간을 끌었는지, 무엇 때문에 그때 그에게 편지를 써야겠다고 생각했는지 나도 모르겠다. 그는 내 사진도 같이 보내달라고 부탁했었지. 그런데 마음에 드는 사진이 한 장도 없었어. 이제야 내 어린 시절의 비극이 무엇이었는지 알겠구나. 폭격이 아니었어. 내 사진이 한 번도 마음에 든 적이 없었다는 것이었어. 좋아할 수가 없었어. 나는 이튿날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찍어야겠다고 마음먹었지. 그날 밤 난 거울 앞에서 내 옷가지들을 전부 다 입어봤어. 못생긴 영화배우가 된 기분이었단다. 어머니께 화장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졸랐어. 어머니는 왜 그러냐고 묻지 않으셨지. 어머니는 뺨에 연지 바르는 법을 보여주셨단다. 눈 화장하는 법도. 어머니 손이 내 얼굴에 그렇게 많이 닿은 적은 없었어. 그럴 일이 없었지. 내 이마, 내 턱, 내 관자놀이, 내 목. 어머니는 왜 우셨을까? 난 책상 위에 다 끝내지 못한 편지를 남겨두고 왔단다. 그 편지 때문에 우리 집이 더 잘 타올랐을 거야. 그걸 보기 흉한 사진과 함께 보내버렸어야 했는데. 전부 다 보내버렸어야 했는데. 공항은 오가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도 없이 붐볐단다. 하지만 네 할아버지와 나뿐이었어. 나는 그의 공책을 가져다 쭉 살펴봤어. 그리고 이 문장을 가리켰어. 얼마나 낙담했는지, 얼마나 애가 달았는지, 얼마나 슬픈지. 그는 공책을 뒤적여 이 문장을 가리켰어. 당신이 내게 그 칼을 건네주었던 식으로. 나는 이 문장을 짚었지. 내가 다른 세상의 다른 사람이라면 다른 일을 했을 텐데. 그는 이 문장을 가리켰어. 가끔씩은 누구나 그냥 사라져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나는 이 문장을 가리켰어. 당신이 스스로를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는 이 문장을 가리켰어. 얼마나 슬픈지. 나는 이 문장을 가리켰어. 그리고 단 것도 사용하지 않겠어요. 그는 이 문장을 가리켰어. 울고 울고 또 울고. 나는 이 문장을 가리켰어. 울지 말아요. 그는 이 문장을 가리켰어. 상심하고 혼란에 빠져서. 나는 이 문장을 가리켰어. 너무 슬퍼요. 그는 이 문장을 가리켰어. 상심하고 혼란에 빠져서. 나는 이 문장을 가리켰어. 존재. 그는 이 문장을 가리켰어. 무. 나는 이 문장을 가리켰어. 존재. 아무도 이 문장을 가리키진 않았지. 당신을 사랑해요. 그 주위에는 길이 없었어. 우리는 그것을 기어올라 넘을 수도 없었고 끝이 나올 때까지 걸어갈 수도 없었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우는데 한평생이 걸렸다니 한심스럽구나, 오스카. 다시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다르게 살 텐데. 내 삶을 바꿀 거야. 피아노 선생님께 키스를 할 거야. 그가 비웃어도 좋아. 침대에서 메리와 함께 팔짝팔짝 뛸 거야. 바보 같다 해도 상관없어. 못생긴 사진들을 보내버릴 거야. 수천 장이라도. 어떻게 하면 좋겠소? 그가 이렇게 썼어. 그거야 당신에게 달렸죠. 내가 대답했지. 그는 이렇게 썼어. 집에 가고 싶소. 당신에게 집이란 무엇인가요? 가장 많은 규칙들이 있는 곳. 나는 그를 이해했어. 그럼 우리는 더 많은 규칙을 만들어야겠군요. 내가 말했지. 집을 더 집답게 만들기 위해서라면. 그래요. 좋아요. 우린 곧장 보석상으로 갔어. 그는 여행 가방을 뒷방에 갖다 놓았지. 그날 우리는 에메랄드 귀걸이 한 쌍 팔았어. 다이아몬드 약혼 반지를, 어린 소녀에게 줄 금 팔찌를, 브라질에 간다는 사람에게 줄 시계를. 그날 밤 우리는 침대에서 서로 껴안았지. 그는 온 몸에 키스를 퍼부었어. 나는 그를 믿었어. 난 바보가 아니었어. 난 그의 아내였어. 다음날 아침 그는 공항으로 갔어. 난 감히 그의 여행 가방을 더듬어 볼 엄두를 내지 못했단다. 난 그가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렸어. 여러 시간이 지났지. 그리고 몇 분이. 11시가 되어도 난 가게를 열지 않았어. 창가에서 기다렸어. 아직도 그를 믿고 있었어. 점심도 걸렀지. 초가 흘러갔어. 오후가 지나갔단다. 저녁이 왔어. 저녁도 걸렀지. 순간들 사이를 빈틈으로 여러 해가 지나갔지. 네 아빠가 내 뱃속에서 발길질을 했단다. 그는 내게 무엇을 말하려고 했을까? 나는 새 장을 창가로 가져갔단다. 창문을 열고 새 장을 열었어. 물고기는 배수구에 쏟아부었어. 개와 고양이들을 아래층으로 데리고 가서 목줄을 풀어주었어. 곤충들을 거리에 놓아주었지. 파충류들도 쥐들도 그들에게 말했어. 가. 너희들 모두 가. 그러자 그들은 갔단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어.